네, 한국 경제가 급성장한 원동력,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죠. 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이 쇼 윈도우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이제 군사 정권이 부응하면서 개발 독재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쇼 윈도우 정책은 이제 그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상징적인 자본주의 국가를 미국이 의도적으로 육성한다는 거고요. 개발 독재는 경제 개발 계획으로 상징됩니다. 미국은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이후 이제 자국 국민에게 값싼 소비재를 수출할 나라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값싼 소비재는 미국 스스로 만들 수가 없죠. 미국의 이제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이 싼 개발도상국에서 만든 소비재를 싸게 수입하는 것이 미국 소비자에게 이익입니다. 미국은 한편으로 서독이나 대만, 남한 등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경계선이죠. 이런 곳에서 자본주의 전진 기진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어, 공산주의와 그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전진 기지죠. 전진 기지에 바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번영 국가를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서독과 대만, 남한이 이 대표적인 미국의 쇼 윈도우 정책의 성공 케이스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경제 개발도 사실은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가 자기가 생각해서 그런 독자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미국이 이승만 정권 때 한국 전쟁 직후에 이승만 정권 때부터 미국의 동료로 이승만 때 기획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남한이죠. 남한에서 경제를 개발시킬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가난하게 되면 좌익이죠. 좌익들에게 한국의 민중들이 동조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잘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남한의 영향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원조를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 원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측에도 자조적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죠. 스스로 경제 개발을 할 것을 어, 주문했고 또 그러한 경제적 자문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이제 원조죠. 무상 원조를 점차 줄이면서 경제 계획을 압박을 하자 한국 정부도 역시 이러한 경제 개발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1958년 4월 미국의 동의와 자문 아래 경제개발 계획을 담당할 부흥부 산하의 산업개발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에 출범한 경제기획원의 전신입니다. 그 경제기획원이 경제개발의 상징인데 이것이 박정희 때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 정부를 거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에 바로 출범됐다는 겁니다. 이 위원회는 1960년부터 62년까지 경제개발 3년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최초로 3년 계획안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1960년 4월 4.19 혁명 직전에 국무회의에 제출했고 이승만 정부의 3년의 경제 계획안은 북한과 체제 경쟁이라는 현실 정치의 조건 하에서 구성되었고 그 내용은 이제 빠른 자본 축적을 하고 생산력을 극대화하여 공업 국가로 나아가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계획안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제2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장면 내각이 출범하면서 이 3년짜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장면 내각은 이제 경제 제일주의라는 기치 아래 이승만 정부 당시에
관치 경제죠. 독재 체제를 청산하고 자유경제 질서, 미국식이죠. 확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토개발 계획,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내용인데요. 이 계획은 이승만 시기와 비교했을 때 관치경제 청산을 내세워서 민간 주도로 했지만 실제로 동원 가능한 자본이죠. 특히 민간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의존해야 되는 기존의 경제 구조죠. 이거를 청산할 수 없었고 또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국민들의 이 경제 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어, 오히려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박정희 세력은 이제 자신들의 민주적 정당성이 없죠. 쿠데타 세력이니까. 이래서 민주적 정당성, 즉 한국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장면 내각이 만든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계획해서 계승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경제기획원의 엘리트들이 이러한 작업을 주도했고요. 1차 계획은 자립경제 달성을 목표로 삼아서 에너지, 식량, 기간산업 육성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죠. 경제개발 투자. 그래서 내수 자본, 국내 자본을 동원하려 했고 그 결과로 1962년 6월에 일반 은행 및 그죠? 이러한 은행에 대해서 국유화를 추진하고 통화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민간 자본이죠. 민간 자본을 장악하기 위해서 은행을 국유화하고 통화 계획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통화 계획을 단행하면 지하 경제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그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민간들이 엄청난 타격을 보고 그 대신에 국가가 그 이익을 갖게 되죠.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국가가 이러한 폭력적 방식으로 경제 개발을 위한 자본을 마련하고 했지만 사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1964년 1차 계획을 수정하여 자립경제죠. 내수경제. 를 수정하고 방향을 수출로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는 수입을 대체해서 국내 공업을 육성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국내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소비자와 상관없이 수출이죠. 해외 소비자를 위해서 수출 중심으로 투자를 변경하게 됩니다. 2차 계획 1967년부터 71년까지 여전히 이 자립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그 방식이 이 자립경제,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의 방식이 내수를 기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출이죠. 수출을 먼저 육성해서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서 부족한 외환을 획득해서 이 외환을 가지고 산업 발전을 해서 1차 산업으로 2차 산업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변화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한 투자 자금이 필요한데 국내에 이런 투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외환을 유치하고 한편으로는 수출을 통해서 외환,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목표 때문에 2차 계획은 수출 중심이었고 연평균 수출 증대액을 무려 21%로 잡았습니다. 필요한 자본은 이러한 수출 증대, 경상수지 흑자죠. 이러한 달러를 벌어들인 것과 외국 자본에 대한 차관이죠. 돈을 빌려오는 것. 그리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일본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그리고 독일에 파견되는 간호사와 강부의 임금이죠. 송금을 받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월남 파병이죠. 군인들이 미국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1976년부터 시작된 중동 건설에서 노동자를 파견해서 받은 그 중동의 5일 달러죠. 이것들을 받아서 이거를 달러죠. 외환을 정부가 가져가고 그 대신에 한국 돈이죠. 한국 돈을 이들 노동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해서 부족한 외환을 어, 정부가 이렇게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3차 계획은 72년부터 76년까지고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8.6%로 설정했습니다. 2차 경제 계획의 결과 연평균 11.6% 했는데 그보다는 낮은 성장률이죠.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경제를 어,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지만 갈수록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에서 중화학 공업의 비중을 점차 늘리기로 했는데 1970년에 35.9%에서 1976년에 40%로 중화학 공업 비중을 늘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 6개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로 하고요. 이와 함께 농촌이죠. 농촌 근대화, 새마을 운동이죠. 농가 소득 확대 사업이 강조되었고 또한 국토 건설 계획이죠. 4대강, 홍수가 많이 나죠. 그래서 치수를 중심으로 한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통해서 이 홍수 조절과 농업 용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하천 부지의 농토나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이러한 작업을 합니다. 4차 계획은 77년부터 81년까지 했는데 연평균 목표 성장률을 9.2%죠. 3차 때 8.6이었으니까 다소 높은 성장률이었습니다. 농업에서 광공업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1975년에 29.7%에서 81년에 40.9%로 광공업 비율을 높이고 특히 중화학공업 비율을 75년에 42%에서 81년에 50%로 증가하도록 계획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신군부죠. 전두환 일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박정희의 그 경제개발 계획을 이어봤습니다. 기존의 경제개발 계획의 이름을 경제 사회개발 5개년 계획, 단순한 경제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도 발전시키겠다는 거죠. 또한 이제 정부 주도의 이러한 폭력적인 강제적인 경제 개발이 한계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에 대한 비능률이죠. 그리고 이러한 수출 중심으로 어, 경제를 개발한 결과 소득 계층 간의 불균형,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만 중시하는 것을 전환해서 질적 성장이죠. 질적 성장. 사회 발전과 양극화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 이러한 것을 목표로 했고, 그래서 82년에 이러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고 또 양적 성장을 다소 완화했대지만 여전히 양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이거와 병행해서 민간과 시장 경제의 그 주도권을 점차 증가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과 시장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됐고, 이 시기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죠. 선진국 문턱이죠. 가입하고.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한국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한계에 도달하고, 높은 그 대외 의존도죠. 특히 외채, 국가 부채가 심각하고 소득 양극화죠. 소득 양극화로 사회 갈등이 심각해지고 또 반면에 국가의 주도권이 약화되면서 시장이죠. 시장 특히 재벌이죠. 재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부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중화학공업이죠.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 재벌들의 과도한 투자로 결국은 IMF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런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경제 개발은 종료하고 더 이상 경제 개발 계획은 수립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이제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이 화두로 제기되고 정부는 이제 그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됐습니다. 특히 이제 IMF죠. IMF가 국제통화기금이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면서 정부가 민간을 통제하고 주도하는 이러한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 IMF가 강력하게 반발했죠. 항의하면서 IMF가 구제금융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으로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 그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폐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경제계획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이 가능했던 것은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중앙 집권적 독재 정부가 바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전 분야의 권력을 장악하고 자본가와 노동자, 소비자에게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가 하나의 기업처럼 각종 은행이죠. 그 다음에 공기업, 음, 국유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경제 개발의 주역으로, 그죠? 실제로 경제 주체로 국가 부분이 나서면서 이러한 경제를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치 그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땅을 늘리고 씨앗을 많이 뿌리면 작황이 많이 나오듯이 이걸 농부의 법칙이라 합니다. 투입한 대로 나온다는 거죠. 투입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개발이 낮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노동력 중심이 되기 때문에 노동력을 동원한 만큼 경제 성장이 가능한 이러한 강제적인 양적 팽창이 가능했던 시기에 경제 개발 계획이 가능했고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발전이죠. 특히 글로벌 경쟁력, 세계 경쟁력이 필요한 고부가치 산업으로 넘어갈 즈음에 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이 어려워지고 결국은 경제 성장의 주력이 이러한 고부가치 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감당할 수 있는 재벌로 넘어가게 되면서 재벌에 대한 경제 집중이 더욱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과 대외 의존 정책을 볼 수 있는 대외 의존은 이제 무역이죠. 무역에 의존하고 외국의 차관에 의존하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되면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1950년대 말까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이었습니다. 1962년에 쌀이 전체 수출의 16%를 차지했습니다. 점차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수출 지향 산업이 확장되면서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급증했고 1960년대에 합판, 가발, 신발 등 1차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과거 20%에서 80% 선으로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섬유 제품은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여 주요 수출 품목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화장품, 제과류, 맥주, 그리고 담배, 설탕, 홍삼, 미식, 농기구 등 거의 전 분야에 대한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 경공업 수출 비중이 조금씩 줄면서 기계, 선박, 철강 등의 중화학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게 돼서 40%에서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1980년대까지도 섬유는 전체 수출의 29%를 차지합니다. 1980년대에 기본적으로 경공업 발전에서 중화공업 발전으로 넘어가면서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 기계류의 중화공업 제품이 수출의 5,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전기, 전자 분야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의 30%를 점유했습니다. 칼라 TV, CD 플레이어죠. 휴대폰, 보일러 등 전자제품의 수출이 1980년대 초반 20억 달러에서 1989년 180억 달러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컴퓨터, 가전제품 등 이 수출 주력 상품이 에,
전환하게 됩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 수출 비중이 급증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동차, 선박, 화학제품, 전기전자, 기계류의 중화공업 생산품이 수출의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증가하면서 1995년 수출의 14%가 반도체였습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특혜는 바로 이러한 고성장이죠. 고성장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구로공단 이후에 경기 반월공단, 마산공단, 익산공단이 만들어졌고 이들 지역에는 수출 자유지역이 지정돼서 외국 자본에 대해서 입지죠. 입지, 그러니까 공장을 세울 때의 특혜, 그 다음에 이들이 벌어들인 돈을 송금할 때, 그죠? 그리고 세금에 대한 감세, 특혜,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정부가 탄압하는 등 이러한 특혜들이 부여가 됐습니다.